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웅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예. 우리 시장을 또 누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 5,180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퍼센트로 보면 한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르는 것도 반도체, 내리는 것도 사실 반도체의 영향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중심에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무섭도록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1조 7천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그 AI 거품에 대한 또 의구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또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막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장에 하락 베팅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네. 공매도 대기 저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공매도가 재개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치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대차 잔고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놓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차 잔고가 지금 보니까요. 141조 999억 원 정도의 3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전거래일보다 한 9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고 퍼센티지로 보면 7%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계속 늘고 있다. 난 공매도 하겠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작년 3월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전면 이제 재개가 됐는데 그때 대차 잔고가 6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2배 넘게 나왔다는 것. 근데 제가 봤을 땐 엄청난 지금 손해를 봤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 3월 대비해서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공매도를 실제 실행하신 분들은 아마 좋은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차 잔고도 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순보유 잔고는 실제 이제 주식을 빌려놓은 다음에 공매도를 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갚아놓은 금액을 이제 제외한 겁니다. 실제 내가 공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쇼커버링 해야 되겠죠. 이제 갚아줘야 되고 순 남아있는 이 공매도 잔고를 얘기하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또 13조 9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걸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실제 공매도를 하는 분들은 뭐 개인보다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매도에 베팅을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순보유 잔고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주가가 정말 떨어지면은 아마 큰 이익을 봤을 텐데 순보유 잔고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흐름이 계속 나오면 이건 쇼커버링 계속 물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숏 스퀴즈. 그러니까 급등하는 또 요인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쁘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사실 이제 좀 위기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많아지고 순보유 잔고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숏 퀴즈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전반적인 이제 저희 코스피 상황 등등 살펴봤는데 그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어제 사실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해서 네. 평론가님 오시면 다 여쭤봐야지 싶었는데요. 분들 많이 빠져서 네. 지금 한 950조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00조 원이 깨졌죠. 예. 오늘은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는 1,000조 시대를 열었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삼성전자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면 내가 더 사야 될까 아니면은 또 팔아야 될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시는데 그냥 과학적 데이터를 그냥 근거를 좀 드릴게요. 네. 그거에 판단을 하기 앞서서 이제는 좀 데이터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는 늦지 않았다라는 쪽에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4분기 매출이 93조 원에 영업이익은 2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영업이익으로 보면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 기대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메모리 가격 이제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이제는 트랜스포스 자료에 따르면요. 2026년 1분기에 이제 범용 디램 계약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90에서 95%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더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것도 많은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가 된 건데 이게 2027년까지 이런 공급의 타이트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많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20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저는 물론 고점 랠리가 있겠지만은 뭐 지금 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오늘처럼 이게 약간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예. 반도체에 대한 너무 쏠림 현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출렁이게 되고 MSCI 지수에 대한 이 반도체 양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범위가 53%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출렁이면은 지수 자체가 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항상 데이터가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데이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투자해 보시면은 뭐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00조의 이제 시가총액은 엄청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큼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성과급. 성과급이 기본급의 2,964%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수치로는 이게 가늠이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예. 보면 이런 보너스로 1억 5천이 나오는 거죠. 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면은 이거 허탈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너무나 잘하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미래의 꿈이 뭐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의대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워낙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고 연봉이 높고 지금처럼 1억 5천만 원의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는 공대 가겠다. 나는 이공계로 해서 공대로 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쏠림 현상은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은 뭐 너무 부럽다 이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고요. 그만큼 이제는 이익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사 직원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가 인재 경영을 하겠다는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가져오겠다. 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인재를 우리는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SK하이닉스에 더 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측면. 그게 결국에는 주가에 영향을 주죠. 왜 좋은 인재가 있으면 좋은 R&D가 나올 거고 R&D가 좋아지면 좋은 기술이 나올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이거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이렇게 요번에 특별 배당도 하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배당을 통해서 이번처럼 특별 배당을 통해서 1조 넘게 특별 배당합니다. 돈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현금 자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배당을 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을 이 여윳돈을 차라리 인재 영입에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약간 경영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해줬으면 생각을 또 없지 않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번에 보너스 주는 거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오히려 저는 사회에 건전하게 시스템이 운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해진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예, 제 주변이나 전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네. 지금 이렇게 코스피 들어가 계시는 분들, 나스닥 가시는 분들, 혹은 주식은 안 해.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대장이니까 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근데 이것도 대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난번에도 막 한 7만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네.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지금 7만 한 1,000까지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투자도 좋은데 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지금 확실하게.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이자.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와서만 지금 이게 16% 하락했고요. 작년 10월 달에 고점이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추세적 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고점 찍고 폭락했던 이유가 이 레버리지 물량이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크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빚을 못 갚이다 보니까 이게 마진콜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출렁였었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락 추세고,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은값 폭락에 의해서 은값에 대한 이제는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는 마진콜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청산 안 당하기 위해서 갚아하려고 비트코인에서 돈을 엄청 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거 뭐 물타기를 한다 아니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7만 지지선 깨지면은 이건 정말 추세적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거의 깨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중 줄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못 박았죠. 네. 그리고 나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좀 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일단 지금 아마 보유세 때문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과 유예 종료다 되니까 그 사이에 내놓겠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보유세거든요. 일단 보유세가 강해질 거라고 뻔히 예상이 되니까 팔긴 팔아야 되겠고, 그럼 중과 유예가 되는 이 5월 9일까지는 빨리 급매로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제는 생각을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거고, 실제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이요 한 2% 늘었다, 이런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6만 건에 육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는 이게 2억 원 호가를 낮춘 매물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2억 원 하면은 굉장히 크게 낮췄다라고 보실 텐데, 강남에 여기서 나오는 2억 원은 거의 뭐 시세로 뭐 100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에 예.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실 호가 낮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좀 급매물이 좀 나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제 개편은 최고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보유세 카드 이런 것들은 언제쯤 내놓을까 생각해 볼까요? 저는 보유세 분명히 건드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6월 이후에 선거 끝난 다음에 아마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실제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못 버틸 거다, 자꾸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 결국에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현실화율을 분명히 이제 높여갈 거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현실화율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세금을 낼 때의 공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시 가격을 계산했을 때 시세가 아니죠. 시세에서 현실화율을 곱해서 이제 공시 가격이 나오는 건데, 현재의 현실화율은 69%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의 69%를 이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시 가격이 나와요. 그럼 이 공시 가격을 가지고 이제는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시 가격 그대로 또 세금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시 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을 곱해요. 지금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60%, 종부세도 6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또 60%를 곱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렇게 이 현실화율을 더 높이는 거죠.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그냥 지정하면 되거든요. 연구 보고서 낸 다음에. 만약에 현실화율이 문재인 정부 때
로드맵이 나왔을 때가 90%였어요. 그럼 현실화율을 90%로 만약에 진짜 올린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시가격 나오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60%인데 이걸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세 폭탄입니다. 이건 진짜 보유세 폭탄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것도 시행령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 만약에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 못 버틴다. 왜냐하면 한 채 있어도 아마 굉장히 부담되실 텐데 이거를 강남권에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아마 보유세에 감당이 안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저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율을 건드리는 거는 세법 개정이에요.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건드린다. 요거는 현실화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고 다주택자는 못 버틴다. 특히 이런 분들은 못 버텨요. 강남권에 아파트가 있는데 은퇴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현금이 안 돌아가는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다주택자 중심 봤을 때 은퇴하신 분들은 못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건들 수 있으니까 매물로 지금 조금씩 내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6월 달 이후에 정부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를 잘 모니터링 해보시면은 아마 지금의 이제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될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세 유예 종료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세입자를 낀 매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요. 토호제로 묶어놨잖아요. 그 토호제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심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더니 이미 그 집은 전세가 있어서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입자가 나가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있는 집은 내가 이제 매수자라 보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니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목소리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집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대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내놓을 거라고 봐요. 실제 이거는 토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또 대출금을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또 아이디어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 상태고 세입자가 낀 집, 특히 이제 토호제에 묶인 서울 아파트에 세입자가 낀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책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봐야겠네요.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